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말초신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중추신경계에서 눈까지 연결된 신경 사이에 신경절이 있네요. 이렇게. 그럼 기역과 니은은 둘 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자율신경. 그 중에서 기역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기니까 부교감 신경, 니은은 신경절 이후 뉴런의 이전 뉴런이 짧으니까 교감 신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이라고 했는데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지만 그 연결된 신경은 원래는 내가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이죠. 그래서 디귿은 채성신경입니다. 원래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지만 무릎 반사와 같은 무조건 반사일 시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척수가 중추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기 볼게요. 기역과 디귿은 모두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땡! 디귿은 채성신경이었고요. 기역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절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었죠.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요렇게 세 개는 우리 아세틸콜린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자, 10번 문제. 요런 문제 형식이 이제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어떤 특징에 해당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부신에서 분비된다는 에피네프린만 해당을 하네요. 그 다음에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는 세 가지 호르몬 모두 다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무조건 특징 세 가지가 얘는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어떤 거는 세 가지. 무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 표에서 매칭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신에서 분비된다는 에피네프린만 해당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은 부신에서 분비된다라는 특징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이미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기역은 두 가지 호르몬이 해당하거나 또는 세 가지 호르몬이 모두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기역과 디귿은 동그라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신에서 분비된다는 기역과 디귿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이 부신에서 분비된다 라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물음표는 X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글루카곤이랑 에피네프린 X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동그라미인 C가 부신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피네프린은 보면은 에피네프린 세 가지 특징에 다 해당을 하거든요. 에피네프린은 동그라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디귿 특징을 보세요. 디귿 특징은 A도 동그라미, B도 동그라미, C도 동그라미니까 세 가지 호르몬이 모두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라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역은 혈당량은 증가시킨다 라는 특징이 되겠네요. 그러면 B는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되지만 부신에서 분비되는 건 아닌 거니까 얘는 글루카곤이겠고 자연스럽게 A가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이다. 맞고, B는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B는 글루카곤이니까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게 맞는 설명. C는 에피네프린이다. 맞네요. 표만 해석하면 보기는 매우 쉬웠습니다. 다음 정답 5번. 다음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 그림이 없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림이 빠졌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11번은 지워주시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혈당량 문제.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기능이 혈당량 높이는 애기 때문에 이미 포도당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 땐 굳이 분비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글루카곤은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네,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맞죠? 선생님이 그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글루카곤의 인슐린이 기억 가나다 순으로 하면 기억이 먼저죠? 기억이 이응보다. 그리고 알파 베타도 알파가 먼저죠? 그래서 글루카곤이 알파세포, 인슐린이 베타세포. 또는 상처 얘기할 때 배인 상처라고 하죠? 그래서 베타세포, 인슐린 이렇게도 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추,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C2일 때가 높죠? 그러면 C2일 때가 C1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서술을 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녹화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할게요. 오케이, 녹화되고 있네요. 탄수화물 섭취 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래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가는 병이 당뇨병이었죠? 그럼 A랑 B를 봤을 때 정상인보다 높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A가 선생님은 당뇨병 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밥 먹고 난 다음에 B라는 사람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가 굉장히 더디네요. 그래서 A가 당뇨병 환자, B가 정상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모자라거나.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한 다음에 정상인 B는 혈중 X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인슐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인 거구나, 당뇨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당뇨병 환자 아니고 정상인이고요. X,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배인 상처. 정상인에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탄수화물 섭취 시점과 T1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 농도는 여러분 탄수화물 섭취 시점과 T1을 비교했을 때 포도당의 농도는 그래프 값에 의하면 오른쪽이 크죠? T1이 크죠? 여기랑 여기 중에서. 그러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는 거는 글루카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T1일 때. 그러면 글루카곤의 농도는 T1이 더 낮아야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 시점이, 그러니까 T1일 때 포도당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분비가 감소했을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시점이 글루콘의 농도가 높겠죠. 그럼 얘는 탄수화물 섭취 시점이 T1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서술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자,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인데 기억은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의 값은 체온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네요. 여러분, 고온 자극일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이 있는데 이미 더운 상태니까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겠고 열 발산은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값인 기억은 열 발산량이 되겠네요. 더우니까 빨리빨리 발산해서 체온을 낮춰야겠죠. 기억은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 자극일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의 신경제 이후 뉴런의 축소독일 말단의 신경조절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피부 근처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 이거는 여러분 열 발산량과 관련이 있었죠? 열을 발산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온 자극일 때 높겠죠? 그러면 T2일 때가 높아야 돼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서술을 했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자, 같은 문제라고 봐도 돼요. 같은 체온 조절 문제. 이번에도 발생량과 피부 근처 모세혈관 흐르는 단위시간 혈액량 중 하나래요. 이거는 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은 열을 발산하기 위한 값 중에 하나죠. 여러분 T1일 때랑 T2일 때 보면은 기억의 값은 저온 자극일 때는 낮고 고온 자극일 때는 높네요. 그러면 열 발산량이 되겠네요. 추울 때는 열 발산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고온 자극일 때는 열 발산량을 늘리고 열 발산량과 관계된 값은 단위시간당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이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흐르는 어쩌고 저쩌고 혈액량 요게 되겠네요. 근육에서 열 발생량을 했으니까 틀렸고요.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흐르는 단위시간 혈액량은 이게 우리 그래프에서 Y값이죠. T1, T2를 비교하면 T2일 때가 큽니다. T2일 때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 체온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이제부터는 3투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할 거니까 이게 X가 기억이랑 니은이네요. X가 기억이랑 니은이니까 혈장 삼투압의 농도를 생각한 다음에 ADH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전체 혈액량.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의 농도는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건 내 몸의 농도가 높다는 거니까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야겠네요. ADH 증가하겠네요.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내 몸의 농도가 묽어진다는 거죠. 그럼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ADH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은 ADH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전체 혈액량이 되겠네요. 반비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혈액량이 증가할수록 ADH가 감소하는 그래프였고요.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ADH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다. 맞고요.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안정상태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혈중 ADH의 농도가 T1일 때가 높네요.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높아요. 그러면 수분 제흡수를 많이 했을 테니까 오줌의 양은 적을 테고 T1일 때가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다시 높겠네요.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해서 오줌의 양이 적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고농도가 되겠죠. T1일 때가 높아야 돼요. 근데 안정 상태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서술했네요. 그 다음에 다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안정 상태일 때랑 마찬가지로 T1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혈중 ADH의 농도와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T2일 때가 더 높겠네요. 근데 T2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서술을 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자율신경 X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을 저온자극이었을 때 신경 X가 작용하니까 얘는 교감신경이겠네요.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과 확장 중의 하나인데 교감신경의 기능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을 하는 게 교감신경의 기능이죠. 나는 체내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다. 맞는 설명이죠. 저온 자극일 때 교감신경이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해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거기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을 줄이죠. 니은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오줌량이 감소할 테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겠네요. 틀린 설명. 디귿은 가와 나에서 조절 중추는 모두 연수이다. 연수가 아니라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분의 기억의 삼투압이 나와 있는데요.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 중 하나래요. 그럼 볼게요. 자,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중 ADH가 많아지면 수분 제흡수가 많아지니까 내 몸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겠네요. 그러면 제흡수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오줌량은 줄어들겠고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혈중 ADH가 높아질수록 요 전체 값은 여러분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 값을 보면. 그러면 자, 이게 분수인데 전체 값이 증가하려면 분자는 증가하고 분모는 감소해야지 요 전체 값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혈중 ADH가 높아짐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오줌의 삼투압일 거고 기억은 오줌일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혈장 삼투압이겠네요. 보기 오겠습니다.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 당연히 맞는 말. 니은은 오줌의 삼투압이 아니라 혈장의 삼투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오줌 생성량 분의 혈중 ADH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여기 1이랑 2에서. 그러면 1과 2에서 혈중 ADH 농도랑 오줌 생성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줌의 삼투압이, 여기가 오줌의 삼투압이죠? 오줌의 삼투압이 2가 더 높네요. 오줌 삼투압이 2가 더 높다는 것은, 얘가 이제 1이고 2라고 선생님이 크게 써볼게요. 자, 오줌 삼투는 2가 더 큽니다. 그러면 오줌량은요? 오줌량은 얘가 고농도니까 이거 바로 밑에 쓸게요. 1이 크겠네요. 1이 오줌량이 많으니까 저농도가 된 거고 2가 오줌량이 적으니까 고농도가 된 거죠. 쌤 아까 제대로 말했죠? 응. 오줌량이 2는 적으니까 고농도. 그 다음에 1은 오줌량이 많으니까 저농도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혈중 ADH의 농도도 해볼 수 있겠네요. 혈중 ADH의 농도는 오줌량과 관련이 있잖아요. 수분 제흡수를, 자, 1은 오줌량이 많다는 거는 수분 제흡수를 적게 했다는 거고 2가 오줌량이 적다는 거는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혈중 ADH의 농도는 또 2가 높겠네요. 그러면 구간 1에서는, 자, 구간 1에서는 오줌 생성량 혈중 ADH, 그 다음에 2 혈중 ADH 오줌 생성량. 1은 상대적으로 혈중 ADH 농도는 낮고 오줌 생성량은 크죠? 여기에 의하면, 여기 부등호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2는 혈중 ADH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크고 오줌의 생성량은 상대적으로 작네요. 여기가 왠지 보기가 헷갈리는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써줄게 아예. 1, 2, 1, 2, 1, 2. 이게 훨씬 보기 좋죠? 그러면 전체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분자는 줄어들고 분모는 커지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겠네요. 전체 값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고, 얘는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값입니다. 그럼 2를 비교했을 때, 1이랑 2를 비교했을 때 2가 커야겠네요. 요 값은. 얘는 2가 커야 돼. 근데 지금 서술에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조금 헷갈렸죠? 정답은 18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는 어떤 동물의 전체 혈액량이 정상 상태일 때와 기역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대요. 그러면 얘는 ADH겠네요. 볼게요. 그리고 기역은 정상 상태일 때보다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와 감소된 상태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보세요. 봐봐. 자, 혈장 삼투압이 같은 농도야. P2라고 혈장 삼투압이 같은 농도인데 정상 상태일 때보다 기역은 ADH가 적게 분비되네요. 왜 그럴까? 원래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수분 제흡수를 해서 ADH가 분비돼서 수분 제흡수를 해서 혈장 삼투압을 내리는 게 정상인데, 기역은 ADH가 정상일 때보다 적게 분비된다는 거는 이미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혈장 삼투압 농도일 때 ADH의 분비량이 더 적은 거죠. 얘는 전체 혈액량 증가한 상태네요.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은 정상 상태보다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보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 오줌의 생성량 비교하려면 혈중 ADH 농도 비교하면 되죠. ADH가 항인효 호르몬이니까. P1이랑 P2를 비교했을 때 ADH는 P1, P2, P2가 높고, 그러면 당연히 오줌의 생성량은 P1이 많겠네요. ADH는 항이효 호르몬이니까 수분 제흡수를 해서 오줌의 양을 줄이니까 오줌 양은 수분 제흡수를 덜 하는 P1일 때가 크겠네요. 그러면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서술했고요.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는 T1,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볼게요. 자, 오줌 생성량이 T1일 때랑 T2일 때 보면은 오줌량이 T1일 때가 많아요. 이게 오줌량. 그러면 ADH의 농도는 언제 많을까요? ADH의 농도는 T2일 때가 많겠네요. T2일 때 많으니까 ADH의 분비 때문에 수분 제흡수가 촉진돼서 오줌량이 적은 거예요. T2는. 반대로 T1일 때는 ADH의 농도가 낮으니까 수분 제흡수를 조금 해서 오줌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T1보다 T2가 큽니다. 근데 디귿은 T2일 때가 T1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설명했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복습하면서 여러 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